모성애는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일방통행적이잖아요.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고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인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엄마가 또는 양육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아이를 위해서 하잖아요. 모성애는 이렇게 무력한 사람에 대한 연민, 측은지심, 비이기적인 행동, 이타적인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모성애를 최고의 사랑으로 꼽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성애라고 번역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와 사랑을 말하는데요. 성애를 말하면서 다시 한번 모성애와 비교 설명을 합니다. 앞에서 에릭 프롬은 인간은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추구한다라고 설명했거든요. 엄마는 아이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나서 독립하기를 원하잖아요. 자식과의 분리불안을 극복하지 못한 엄마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교과서적인 답인데, 엄마는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리불안을 극복하면서 아이와 떨어져야 하는 것이 모성애라면, 모성애랑은 달리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남녀 사이의 독점성과 배타성에 대해서 모성애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해요. 엄마가 나도 사랑하고 오빠도 사랑하고 언니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고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되게 당연한 거죠. 남녀 관계는 굉장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에요. 어떤 공유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남자친구가 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남녀 관계가 일종의 끌림,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책임, 보호 또는 존경 또는 존중,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죠. 에릭 프롬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열정과 끌림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고요. 관계를 계속하겠다는 일종의 책임의식과 약속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녀 사이의 사랑을 형제로 확대시켜서 얘도 좋고 쟤도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정말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개별적이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예요. 하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 너와 나,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평등하고 동등한 박애주의, 일종의 형제애가 또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으로 에릭 프롬은 자기 애를 말하는데요. 자기 애는 정말 많은 오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애와 이기심을 많이 혼동하거든요. 이기심은 타인을 배척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자기 애는 나를 알기 위해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을 통한 자아의 확장이거든요. 나의 마음이 전달되고 퍼지는 것을 말하죠.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아야 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뭐든 꺼내줄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 마음의 가방을 살펴보고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자기애라고 설명했어요. 자기애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나를 사랑하면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오해가 생긴 거는 준다라는 행동에서 큰 착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은 나의 소유, 나의 일부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주고 감정을 쓰는 것에도 손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근데 마음 주는 게 손해인가요?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손해라는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의 대상 마지막으로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에 대한 사랑도 분리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하빌에 대한 욕망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신과의 하빌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현대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자본주의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랑을
변질시켰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잖아요. 무엇인가를 교환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거. 사랑의 기술에서는 자본주의 때문에 사랑조차도 시장의 교환 가치로 환원되었다고 분석하는데요.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56년에 출판되었거든요. 그때는 유럽이 세계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되고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때예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대세였던 것을 한번 감안해 보세요. 정말 생산과 소비의 시대였죠. 현명하고 합리적인 소비, 다시 말해서 투자 대비 최고의 효율을 얻는 게 정말 최고였어요. 이런 식의 물물교환과 가치교환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주는 행동보다는 얻어내고 받는 행동에 더 많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존재도 사랑도 교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치라고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성의 본질에서도 멀어지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 자신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되죠.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만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그냥 순간적으로 에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놀자 그러면서 쾌락적인 오락이나 유흥에 빠져들고 있게 하는 어떤 원초적인 어떤 놀이문화에 많이 몰입을 하게 되는데, 에릭 프롬은 이러한 여흥과 오락과 순간적인 쾌락이 어떤 합의의 활동이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이러한 인간 소외를 얘기를 하면서 사랑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여러 가지 유형을 들면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 모성애나 부성애 한쪽으로만 고착된 유형,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적인 사랑, 통제하고 감시하는 어떤 집착, 현실에서 벗어난 지나친 감상주의, 갈등과 다툼은 무조건 안 좋다고 피하는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을 설명을 해요. 종교조차도 신에 대한 열망, 어떤 합일, 구원의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세의 안위와 부를 가져다주는 기복신앙으로 변질했다고 설명하죠. 에릭 프롬은 이렇게 길게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의 대상은 어떻고 사랑의 종류는 어떻고 또 사랑이 어떻게 변질됐는지를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만 제기했다면 문제겠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대안 또는 실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릭 프롬이 사회학자답게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다면 거기에 따른 제안도 당연히 했겠죠. 바로 사랑의 실천에서 많은 것을 제안하죠. 아마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일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잘못된 사랑에 대한 인식을 고치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 보여주죠.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에릭 프롬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요령보다는 마음가짐,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훈련, 정신집중, 인내, 관심, 이렇게 4가지를 제안해요.